제25회 자연과학 공개 강연 과학자의 꿈과 도전 과학동감, 이어서 세 번째 강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제니퍼 신 교수님을 모시고 What drives cells to move? 힘이 답이다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는 오늘 저희 몸에 있는 세포와 그 세포에 가해지는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고집스럽게 생긴 당나귀가 보이시지요? 이 당나귀를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외력을 주어서 끌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또 당나귀가 좋아하는 당근을 주면 스스로 움직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세포가 보이는데요. 세포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포는 뭐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눈치가 빠른 여러분들은 아셨겠지만 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포에게 외력을 가하거나 혹은 또 세포가 좋아하는 것들을 주면 세포가 스스로 이동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기계공학자가 바라보는 세포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희 몸속에 몇 개 정도의 세포가 있는지 아시나요? 저희 몸에는 10의 14승계, 막 세보니까 100조죠. 수백 조의 세포가 있습니다. 셀 수도 없는 엄청난 숫자의 세포인데요. 만약에 그 많은 세포가 한 10종류 정도로 이렇게 정해지고 저희가 그 10종류의 세포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참 저희가 지루하고 밋밋하게 생겼겠죠. 그러나 저희 몸은 300개 이상의 다양한 세포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아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수정란이 생기는데요. 하나의 세포로 시작한 우리가 그 수백 조의 세포가 되기까지 엄청난 일이 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자궁, 엄마의 뱃속에서는 끝없는 분열과 분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끝없는 분열과 분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세포가 2개가 되고 2개의 세포가 4개가 되는 과정이 생기고요. 그리고 세포는 똑같은 세포로 분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형태와 기능이 다른 세포의 모양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의 수정란이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복잡한 생명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개체, 우리 개체의 거동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볼 텐데요. 제가 동계올림픽 하면 딱 떠오르는 선수가 김연아 선수입니다. 자, 이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김연아 선수 몸에 있는 세포들이 열심히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연아 선수의 이 심장을 보시면 심장에는 심근 조직이 있고요. 심근 조직 안에는 심근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같이 화합을 해서 움직이고 그것들이 조직의 움직임을 만들고 조직이 심장을 막 뛰게 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 여러분과 저희도 심장이 계속 뛰고 있지요. 이 팔을 보면 이 많은 세포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각각 이 세포들은 본인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근육세포는 줄무늬 모양을 하고 있고 수축과 이완을 담당하고 힘을 생성합니다. 여기 보이는 신경 조직의 신경세포는 신호를 전달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긴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팔이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뼈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뼈는 견고한 단백질과 미네랄로 만들어져 있어서 저희 팔의 형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죠. 이 많은 세포들은 각각 다른 힘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 노출된 힘에 따라서 기능이 결정됩니다. 자, 세포가 반응하는 방법이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는데요. 아까 저희가 만났던 2가지, 세포는 분열을 해서 개체를 수를 늘리고 분할을 해서 다른 형질의 모양을 갖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자기의 소명을 다할 때는 사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포, 오늘 가장 중요한 건데요. 세포는 운동을 합니다. 외부에서 자극이 오거나 스스로 뭔가 좋아하는 것이 생겼을 때 혹은 싫어하는 것이 생겼을 때 세포는 자유롭게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다 움직일까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수준에 따라서 다른데 거시적으로 볼 때는 모든 세포가 움직이지는 않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을 싸고 있는 피부 조직들이 세포들이 막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부르르 떨고 있을 겁니다. 그죠? 자발적으로 세포가 운동할 때는 이렇게 나홀로 세포가 스스로 걸어갈 수도 있고요. 세포가 군집으로 함께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세포가 2차원 세포 군집으로 이루어서 빈 곳을 통해서 이렇게 확산을 해나갈 수도 있고요. 덩어리로 모여있던 세포가 빠르게 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멋있는 모션이라서 저를 항상 설레이게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자면 이 영상은 굉장히 빨리 돌린 것이고 세포는 아주 느리게 움직입니다. 세포는 보통 평균 1분당 1마이크로 정도면 빠른 거고요. 1시간에 한 10마이크로 정도 움직입니다. 그러나 세포의 몸의 크기가 한 그 정도 수준인 걸 생각해 보면 1시간에 사람이 1m 움직이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니 굉장히 슬로우하지요. 그죠? 자, 그래서 자발적인 운동은 도대체 세포가 뭐에 써먹는 걸까요? 왜 움직이는 거예요, 도대체 세포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수정란은 동그란 그냥 세포입니다. 이 세포가 저희처럼 복잡한 개체가 되려면 다른 모양을 띄워야 되고요. 그러려면 세포가 스스로 제자리에서 벗어나서 이동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 발생 과정에서 세포의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세균에 감염되거나 혹은 바이러스에 감염될 때 저희 몸에는 싸우는 애들이 나오죠. 백혈구라고 하는 놈들이 나옵니다. 그 백혈구들이 면역 반응을 일으킬 때도 세포의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저희 상처가 나면 저희 피부에 이렇게 벌어짐이 생기는데요. 어느 순간 밴드를 붙이고 며칠 있다가 보면 맞물려 있습니다. 안 불었어요. 자, 이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그 자리를 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 치유에서도 세포의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몸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암세포 전이에서도 세포가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 세포 덩이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몸을 형태를 바꿔서 움직임이 활발한 모양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 몸은 자발적인 이동이라는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포를 움직이게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힘이라고 그랬죠? 자, 세포를 조절하는 다양한 힘이 있는데 오늘 몇 가지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힘도 있고요. 신체 내에서 생성되진 않지만 이 방을 가득 메우고 있는 어떠한 힘도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이제 제가 저희에 해당되는 힘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건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력이지요. 중력. 그리고 인장력이라는 것도 보이고 압축력, 전기력, 그리고 전다 능력이라는 것도 보입니다. 자, 인장력은 말 그대로 당기는 힘이지요. 압축력은 말 그대로 누르는 힘입니다. 전다 능력은 무엇일까요? 이름이 다소 생소한데요. 특히 유체 전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체가 그 표면에 가하는 마찰력과 같은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데 물살을 확 가르고 수영하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몸에 그 물살이 탁 느껴지시죠? 그게 전다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세포는 우리 몸이 대부분 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전다 능력을 끊임없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체 내 인장력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에 나온 0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나이일 것 같은데요. 18세에서 29세를 0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마 올드 쪽에 속할 것 같은데요. 자, 이 0한 스킨에는 이 콜라겐이 이렇게 팽팽하게 존재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팽팽한 콜라겐을 잡고 우리 섬유화 세포들이 이렇게 잘 부착한 모양으로 이제 존재를 합니다. 팽팽한 모양으로. 섬유화 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이렇게 팽팽한 모양으로 지탱을 할 때 스스로 콜라겐을 더 많이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피부는 계속 젊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거나 혹은 자외선과 같은 이제 데미지가 생겨서 저희 피부가 손상될 때는 이 콜라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콜라겐이 무너지면 콜라겐을 잡고 있던 섬유화 세포는 더 이상 지지할 지지체가 없어지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을 웅크리게 되고 그것이 비활성화된 염증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 섬유화 세포는 콜라겐이나 좋은 단백질들을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노화는 악화가 되는 것이지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노화가 시작됐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콜라겐이 이렇게 안 좋아졌는데, 자, 한참 선전을 하고 있는 콜라겐 드링크를 마시면 어떨까요? 자, 콜라겐 드링크를 벌컥벌컥 마시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소화돼요. 맞습니다. 야, 진짜 똑똑하십니다. 네. 제가 중학교 때 이걸 배웠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가 탄수화물을 소화하기 시작하고 단백질은 위까지 가만히 있다가 소화가 되기 시작한다, 뭐 이런 것들을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위에 들어가면 콜라겐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열심히 소화가 됩니다. 작은 콜라겐 조각들이 아무리 저희 몸에 흡수가 되어도 물론 좋은 단백질이니까 몸에 좋기는 하겠으나 섬유화 세포를 팽팽하게 유지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외선 차단제를 일단 바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순간 마사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노화가 시작되신 분들이 이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반응이 없죠? 자, 이제 아직 노화가 시작되지 않아서 그런데요. 이제 노화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마사지를 하면 이 피부 속에 있는 섬유화 세포는 순간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 콜라겐이 팽팽해졌나? 자, 그런데 그 2분의 착각만으로도 사실 섬유화 세포는 콜라겐을 다시 생성하기 시작하거든요. 연구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사지를 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자, 생체내 또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뼈가 단단한 거는 다 알고 계시지요, 그죠? 치킨 먹다가 실수로 닭뼈 하면 우두둑 하죠, 그죠? 그래서 뼈가 단단한 건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근육이 그거보다 말랑말랑한 건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고기를 항상 먹거든요. 간, 폐, 뇌는 사실 저희가 뭐 즐겨 먹진 않지만 왠지 말랑말랑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많은 조직들은 식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조직 안에 있는 세포들은 그들만의 물성 또한 다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뼈 속에 있는 골세포가 우리 혈관에 있는 혈관 내피세포보다 단단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유방에 있는 유선세포의 경우에는 정상세포 대비 암세포가 훨씬 더 단단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암세포가 단단하다는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외과 의사들이 암이 딱딱하다고 얘기들 하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초음파 영상을 보면 암 조직이 있는 부분만 딱딱하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암은 딱딱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번 뒤집어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딱딱한 조직에 정상세포를 넣으면 얘가 갑자기 암이 될 수 있을까요? 딱딱한 조직이 암을 유발한다. 이게 닭과 계란 얘기 같습니다. 누가 먼저이냐인데요.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한 과학자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선세포를 떼어서 딱딱한 조직 안에 넣어두었는데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얘네들이 분열을 이상하게 하기 시작하더니 암 조직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몸과 몸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닌 뭔가 변형이 된 물리적 환경이 우리 세포의 생사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주는지 시사하는 굉장히 좋은 실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역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암세포를 유발하는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변형시키는 어떤 물리적 조건을 찾는다면 그 조건들을 역이용해서 아마 치료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체 밖에는 물리적 자극들이 많이 있죠. 우리 자외선도 그 전자기파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물건들이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를 냅니다. 마이크로웨이브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 병원에서 쓰는 여러 가지 진단 기계들도 전자기파를 쓰죠. 그것들을 이제 안전성을 잘 검증해서 쓰고 있는데요. 우리 핸드폰 사용은 안전할까요? 우리는 핸드폰 사용을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안전한데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는 핸드폰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그 전자기파가 뇌 안으로 많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개골의 두께가 굉장히 얇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전자파는 어떤 영향을 일으키냐면 뇌세포는 신경 신호
전기 자극으로 혹은 전기 신호로 활성화가 되는데 그 밖에서 들어온 전자기파가 간섭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 속에서 저희가 만나는 다양한 전자기파를 어떻게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까를 또 공부하는 것이 저희 분야에서 하는 연구이기도 합니다. 일렉트로스리컬이라고 해서 전자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신문에 프랑스에 있는 어떤 식물인간이 이 전자약을 통해서 깨어났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자약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먹는 것은 아니고 몸에 부착을 해서 적절한 전기 신호를 주면 저희 몸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저희 몸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전기 신호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식물인간을 깨울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류마티스 관절염도 전자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이 필요해질 즈음 나이가 되면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아직까지 저는 세포와 힘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얘기를 나눠왔고요. 세포는 힘에 의해서 조절될 수도 있고 세포가 스스로 힘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 분야를 세포역학, 기계생명, 그리고 조직공학이라고 부르고 제가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역학, 그 역학을 기반으로 해서 생명과학의 다양한 분야들을 융복합해서 같이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생명 내 기계적, 물리적 환경과 특성을 연구하면서 저희가 질병의 메커니즘을 규명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원리들을 활용해서 올가노이드나 올가노노 칩 등을 만드는 데 쓰일 수도 있겠지요. 자, 질병 메커니즘 규명의 간단한 예를 보시면 이것이 죽상동맥경화인데요. 혈전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 혈관에. 혈전이 생기면 당연히 그 주변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그 클러깅 때문에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환자가 죽을 수도 있죠. 이 밑에 있는 그림은 1970년대 초반에 외과 의사가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레플리카를 만들었겠지만 혈전이 잘 생기는 부분들을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보는 어떤 기계공학자도 딱 보면 저기는 혈류가 이상한 부분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혈관에서 혈류가 이상할 때, 혈류가 이상한 유동을 보일 때 그것들이 질병과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가 혈류가 이상해지는 부분에서 다시 말해서 flow disturbance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세포의 거동에 이상이 생기고 그곳에 질병이 야기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우리가 이제 질병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치료에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목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죠. 자, 이건 페오너 칩 영상인데요. 같이 잠깐 보실게요. 저희 폐는 심장만큼이나 열심히 운동하는 기관이지요. 자, 여기는 허파과리인데요. 허파과리는 끊임없이 인장을 가하게 됩니다. 저희가 숨을 쉼에 따라서 허파과리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인장하는 허파과리를 잘 모사해서 칩에 만드는 겁니다. 실험실용 작은 칩에 실리콘으로 만들고요. 그 안에 멤브레인 위에 세포를 키우고 그 다음에 양쪽은 베큐um, 진공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진공을 걸어서 석션을 하게 되면 이 수축 이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폐세포에 가해지는 인장 자극을 잘 모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 페오너 칩에 담배를 꼽아서요. 담배 피는 페오너 칩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공부해서 우리 흡연이 얼마나 폐세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공부한다고 해요.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세포의 모양이고요. 애니메이션인데요. 그래픽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포는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골격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골격 구조들, 단백질들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임을 합니다. 이 골격 구조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긴 중합체로 폴리머라이즈가 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슈링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골격 구조는 사실 혼자서는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격 구조에 작은 단백질들, 모터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걸어 다니면서 이 단백질, 이 골격 구조 사이에 슬라이딩을 돕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힘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이내믹한 세포의 골격 구조와 그것들이 바닥과 연결되어 있는 부착점들이 활성화가 되면 세포는 비로소 힘을 내서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바닥을 밀면서 갈 때 우리가 근육에 힘을 줘야 되는 것처럼 세포가 바닥을 밀고 갈 때 그 사이토스켈레톤에 힘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작용 반작용의 원리를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만난 주제는 What drives the cells to move? 그래서 세포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고요. 세포의 거동을 조절하는 신체 내부 혹은 외부에서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세포가 스스로 움직이도록 내는 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저를 움직이는 건 무엇일까요? 저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제가 기계공학자가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공학자가 되어 아직 의사 어릴 때 가졌던 꿈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그 꿈과 내가 가진 것 사이에 접점이 무엇인가 고민을 했을 때 나온 것이 미케노바이올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세포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설렙니다. 저를 움직이는 것들은 이 이퀘이션 3개의 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요? 뭔가요? 엄마인가요? 수능인가요? 자,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그 무엇을 꼭 찾기를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니퍼 신 교수님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벌써 오늘의 마지막 강연입니다. 살아있는 색이라는 제목인데요. 서울대학교 화학부 김경택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빛의 마법으로서의 색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색의 과학적인 원리, 화학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굉장히 보기 힘들어진 내용인데요. 하늘빛이 왜 파란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질문은 2000년 된 질문입니다. 그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부터 해가 지면 밤하늘이 까매지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해가 뜨면 하늘에서 오는 빛은 백색광인데 하늘이 왜 백색이 아니라 파랗게 보이는지를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세 시대에 여기 보이시는 알하잔이라는 그 지금은 이라크의 사람인데요. 이분은 그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가 하늘에 있는 뭔가가 빛을 반사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지만 다 정답은 아니었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엽이 되면 드디어 문제가 풀립니다. 이 문제가 누구에 의해서 풀렸냐 하면 여기 보이시는 존 윌리엄 스트럿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풀립니다. 이분은 과학자 사회에서는 랠리 백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세습 귀족, 영국의 귀족이었습니다. 1904년에 아르곤 가스의 발견으로 노벨상도 받습니다. 이분이 그 당대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까지 본인 19세기까지의 과학적인 실험 결과를 종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입자의 크기와 빛이 산란되는 그것이 비례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입자가 동일한 크기를 지니고 굉장히 작다면 푸른색, 즉 짧은 파장을 가진 빛이 더 잘 산란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산란은 반사와는 전혀 다른 광학적인 현상이라는 뜻이 됩니다. 반사는 빛의 성질을 바꾸지 않고 튕겨내기만 하는데 산란은 빛의 성질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해가 질 때는 왜 빨간지도 동일한 물리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저 해가 질 때 해를 등지고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오늘 노을이 좋네 이러는 사람은 없죠. 그죠? 해가 질 때는 해를 직접 봅니다. 눈이 따갑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파란색 빛은 우리 눈에 도달하기 전까지 다 산란돼서 없어지고 산란이 덜 되는 빨간 빛만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노을빛의 물리적인 원리가 됩니다. 즉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하늘빛도 다 과학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화학과 관계된 토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교회나 성당에 가시면 이 아주 장엄한 생유리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저 생유리의 색깔은 어디에서 오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좋아하실 것으로 믿고 있는 주기율표입니다. 제가 여러분 만날 때는 20번까지 외우면 평범한 학생이고 36번까지 외우면 훌륭한 학생 취급을 받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36번까지 외우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세계는 다 이 100몇 가지의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 우주가 그렇습니다. 오늘 특히 살펴볼 것은 이 왼쪽에 노란색 알칼리 금속하고 가운데 보라색 전이 금속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기율표 배우실 때 밑으로 내려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배우셨을 거죠. 이 알칼리 금속인 소듐하고요, 나트륨이라고도 부르고 소듐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거하고 염소를 결합을 시켜서 염을 만들면 그게 바로 소금이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어머니한테 소금을 좀 빌리셔가지고 물에 녹이신 다음에 물을 계속 증발시켜 보세요. 그러면 소금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 번 반복하면 아주 투명하고 큰 결정이 됩니다. 소금 같은 알칼리 금속의 염은 아무 색깔이 없습니다. 근데 똑같은 일을 전이 금속인 구리로 하시게 되면 아주 예쁜 파란색을 띠게 됩니다. 이걸 물에 녹이면 이런 색깔이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수용액들은 다 전이 금속의 염들의 수용액입니다. 왜 전이 금속에서만 알칼리 금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색깔이 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까 스테인드 글래스를 만들 때 이 전이 금속의 염을 같이 집어넣어서 유리를 만듭니다. 그러면 유리에서 색깔이 나게 됩니다. 그 색깔은 전이 금속의 염 때문에 생기는 색깔입니다. 전이 금속의 염은 아까하고는 조금 다르게 전이 금속의 염 분자 안에 있는 전자가 상태를 바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거를 화학에서는 역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실험실에 있는 흡광기입니다. 저희가 막 써서 조금 지저분한데 이 기계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시면 이 일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기계입니다. 보시면 위쪽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있고요. 이 전이금속의 염을 녹여놓은 수용액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빛이 굉장히 밝습니다. 근데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빛이 다 없어졌습니다. 들어온 빛이 전이금속 염 분자에 의해서 흡수돼서 이 바닥 쪽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빛의 흡수라고 그러겠죠. 이 실험은 요 초록색 니켈의 염을 녹여서 흡광기에서 찍은 것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445나노미터하고 658나노미터에서 뾰족한 봉우리가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Y축은 흡수입니다. 흡수. 위로 올라갈수록 흡수가 많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니켈의 염 분자는 파란색과 빨간색 쪽을 흡수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남죠?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노란색하고 초록색만 남습니다. 그 두 빛이 섞여서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직관과는 반대로 어떤 분자가 색깔을 가지는 건 많은 경우에 그게 그 색깔을 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색깔하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반사가 돼서 우리 눈에 보입니다. 전이금속의 염이 똑같은 이유 때문에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 전이금속의 염이 흡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흡수가 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건 화학에서 많이 다루는 에너지 다이어그램이라는 건데요. 밑에 이 제로는 소위 말해서 바닥 상태를 뜻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분자
아무 일도 아주 안정된 상태의 전자의 에너지 상태고요. 이 원은 그 에너지를 흡수해서 들뜬 상태가 됐을 때 그 에너지 상태를 나타냅니다. 여기 보시면 아무 일도 안 하고 편안하게 있던 그 전자가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이 파란색 막대만큼의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바로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역이 됐다는 거고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다시 바닥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바닥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아까 봤던 흡광기는 뭐를 보여주냐면 요 에너지의 흡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전자의 여기에 의한 빛이 나오는 거고, 분자에 의해서 그 분자는 그 빛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색깔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빛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빛만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온다는 뜻이 됩니다. 단풍잎을 한번 예로 들어서 비슷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여름이나 봄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이고요. 가을이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단풍잎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학자니까, 굉장히 많은 염료 분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3개의 염료 분자를 예로 드는데요. 이 클로로필 A와 클로로필 B는 좀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이 염료 분자들은 태양에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조금 아까 보셨죠? 보통은 열 에너지로 방출을 하는데 얘는 그 에너지를 전달시켜서 광합성을 하는 데 이용합니다. 이 두 염료가 없으면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캐로틴이라는 염료는 당근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처럼 직접적으로 광합성하는 데 이용하지는 않지만 보통 그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쪽에 전달을 해줍니다. 이 3가지는 광합성을 하는데 주로 사용이 되는데, 이 3가지를 각각 분리를 해서 흡광기에 넣고 찍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클로로필 A와 B는 파란색 영역과 붉은색 영역을 동시에 흡수합니다. 그럼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초록색 영역만 남습니다. 당연히 봄이나 여름처럼 햇빛이 강해서 광합성을 많이 해야 되는 때는 나뭇잎이 클로로필 A와 B를 많이 생산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캐로틴 종류들은 적게 생산됩니다. 그러면 푸른빛과 빨간빛은 흡수되고 염료에 의해서 아무 상관없는 초록색 빛만 나뭇잎이 반사를 시켜서 우리 눈에 나뭇잎색이 초록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가을이 되면 햇빛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광합성을 많이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클로로필 A와 B를 많이 생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뭇잎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클로로필 A와 B의 농도가 줄어들고 이 캐로틴만 남는데, 캐로틴은 파란색 영역만 흡수하고 빨간색은 흡수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무 상관없는 빨간색만 반사가 돼서 우리 눈에 들어와서 단풍잎이 빨갛게 보이게 되는 거죠. 전이금속의 염이건 이 나뭇잎의 유기염료들이건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한테 색을 보여주게 됩니다. 화학이 이제 성립하기 전, 화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염료들은 자연적으로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땅을 파던가 나뭇잎을 자르던가 하는 식으로. 여기 보이시는 인디고라는 염료는 제가 입고 있는 이 청바지를 파랗게 만드는 염료거든요. 이게 얼마나 귀했냐 하면 예전에는 이것 때문에 전쟁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나뭇잎으로부터 얻는 것, 자연 산물을 많이 얻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요즘은 인디고는 다 합성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예 중에 하나를 들겠습니다. 이게 칭코나 나무라고 열대 지방에서 자라서 저도 이 나무를 처음 봤습니다. 이 칭코나 나무에 얽힌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유럽 사람들이 식민지 시대가 돼서 식민지를 개척이 아니라 수탈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갔다가 전부 말라리아에 걸립니다. 모기에 물리면 말라리아라는 풍토병을 얻게 되는데요.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말라리아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자세히 봤더니 원주민들은 이 칭코나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말린 다음에 이걸 달여서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은 과학이 발전을 했으니까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보시는 퀴나인이라는 분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퀴나인을 우리가 섭취를 하면 말라리아가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럽 문화에는 이 퀴나인을 물에 넣고 마시던 습관이 남아서 이게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게 토닉 워터라는 겁니다. 이 탄산수인데요. 마셔 보시면 맛은 별로 없고 씁쓸합니다. 퀴나인이 씁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냥은 못 먹으니까 탄산도 넣고 설탕도 섞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나중에는 이 말라리아 치료제를 얻기 위해서 이 풀을 키우려면 땅도 필요하고 노동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식민지 지배에 필요한 퀴나인을 얻기 위해서 다시 식민지를 개척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으로서의 화학을 성립한 사람이 바로 이 라부아지에라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라부아지에가 한 일은 실제로 이렇습니다. 이 스케치는 라부아지에 본인의 스케치인데요. 이 램프 안에 얘를 메탄으로 들겠습니다. 메탄을 집어넣고 공기를 공급하면서 태웁니다. 연소를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즘은 이 연소의 결과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부아지에가 한 일은 여기서 생기는 모든 물과 모든 이산화탄소를 아주 정밀하게 모읍니다. 하나도 잃지 않고. 그 다음에 무게를 잽니다. 무게를 재서 비교를 해보면 이 태웠던 메탄과 들어간 산소의 양과 나온 이산화탄소와 물의 양이 정확하게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걸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 하면 화학 반응의 전과 후에 원소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위대한 발견 때문에 오늘날의 화학이라는 과학이 성립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라부아지에 이후에 모든 사람은 손에 잡히는 모든 걸 다 태워봅니다. 다 태워서 탄소가 얼마나 있고 수소가 얼마나 있고 질소가 얼마나 있는지를 계량을 하기 시작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아니라면 이 계량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퀴나인도 태워봤겠죠. 그랬더니 탄소와 수소와 질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들어있는 양의 비율이 그 당시에 진짜 쓸모가 없어서 막 버렸던 타르에 들어있는 탄소, 수소, 질소의 양과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타르는 우리 아스팔트 포장할 때 쓰는 그 끈적끈적한 찌꺼기거든요. 여기에서 그 또 하나의 우연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과학의 발전은 굉장히 화학의 발전에 중요한 우연이 한번 벌어지게 됩니다. 윌리엄 헨리 퍼킨이라는 영국 분입니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라 16살에 대학에 갑니다. 여러분들 나이 때 이미 대학생이어서 그 교수님이 뭘 하라고 그랬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콜타르에서 석탄의 타르로부터 퀴나인을 찾아보라는 그 지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열심히 몇 년 동안을 연구를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연구의 과정 중에 알코올을 가지고 타르를 한번 녹여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탄올을 타르에 넣고 가만히 기다렸더니 에탄올의 색깔이 보라색으로 아주 예쁜 보라색으로 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탄올을 다 걷어내서 에탄올을 다 증발시키고 났더니 여기 보이시는 이 예쁜 보라색 가루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퍼킨 머우브라고 그러고 퍼킨 보라색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여기서 퍼킨이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바로 학교를 관두고 회사를 세웁니다. 회사의 첫 번째 프로덕트가 뭐였냐 하면 비단을 염색시키는 거였습니다. 이 1860년에 퍼킨이 직접 염색한 비단입니다. 그래서 퍼킨이 이 비즈니스 감각도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비단을 누구한테 보내냐 하면 당대 최강의 권력자인 영국의 여왕한테 보냅니다. 빅토리아 여왕, 그 당시에 염료가 매우 귀했고 저런 합성 염료는 세상에서 처음 나왔던 거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국 여왕이 온통 보라색으로 돼 있는 것만 쓰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여왕이 보라색 옷을 입으면 다 입습니다. 유행이 됩니다, 오늘날에. 그래서 퍼킨은 저 발견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퍼킨이 돈 버는 걸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날 화학 산업의 효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지만 자연적으로는 인간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생성한 유용한 화합물을 혹은 그 화학 제품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데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참고로 퀴나인은 1944년에 여기 보이는 그 우드워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하버드 교수에 의해서 합성이 됩니다. 이 우드워드의 퀴나인의 합성이 오늘날 제약회사의 제약 산업의 효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용한 분자를 만들 때 그게 약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주제로 조금 다른 형태의 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이 나비가 이 나비인데 이게 한 번도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반응을 보여주시네요. 이 아주 애매모호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현미경으로 보시면 이런 갈빗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빨간색을 흡수하는 염료 분자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게 아니라 파란색만을 선택적으로 반사시키는 광결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비가 이렇게 파랗게 보입니다. 다른 예로는 주로 어머님들께서 보석으로 쓰시는 호박, 이거는 못 먹습니다. 이 호박을 가지고 호박이 아주 애매한 색깔이 있는데요. 이 자세히 현미경으로 보시면 한 200~300 나노미터 정도 되는 유리공들이 차곡차곡 결정 형태로 쌓여 있습니다. 이 유리공의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입사광의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해 온 내용의 전부인데요. 우리가 화학은 물질 세계 자체를 탐구하고 그 물질 세계의 변화에 대한 공부를 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굉장히 일상적인 내용이지만 이 색에 대한 이해는 화학의 이해, 화학의 발전과 거의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 강의를 들으시고 과학에 더 큰 흥미를 느끼셔서 앞으로 더 많은 미래 과학자들이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25회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공개 강연 과학자의 꿈과 도전 과학 동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재밌고 유익하셨나요? 네, 저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강연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공개 강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YTN 사이언스 아나운서 맹수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